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판 절차의 기초로서 소송 조건과 소송 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소송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 서류라는 것은 특정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일체의 서류를 소송 서류라고 합니다.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일체의 서류를 소송서류라고 한다. 그리고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한 서류, 소송관계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을 특정한 방식에 따라서 편철을 해서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총체를 소송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송 기록 속에는 여러 개의 소송 서류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서류의 비공개라는 제목으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한 반대 해석을 하면 공판의 개정 후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을 저희가 소송서류 비공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소장을 언제 공개할 수 있는가, 공판 개정 전에도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소송서류 비공개 원칙과 관련이 있는 그런 논쟁이었던 것이죠. 한편 형사소송법 35조 1항은 저희가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 피의자, 변호인의 권리에서 배운 바가 있는데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그렇죠?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계속 중이라는 것은 결국 공소 제기의 효과로서 소송 계속이 생기는 거니까요. 소송 계속 공소 제기 후에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인은 소송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해서 재판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서는 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 등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 3에서는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과 판결서 등에 대해서 열람 복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기록과 판결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재판이 확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강의한 4595 이하에서 재판의 확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래 강의안에 조문 내용 제59조의 2 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 등사와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에 대한 조문 내용을 그대로 적어봤는데요. 아무래도 형사소송법 조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참고를 위해서 여기다가 이 부분 조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조문에다 적어 보았습니다. 네, 법조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편 소송 절차의 진행 경과와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소송법상의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가 바로 조서가 되겠습니다. 조서. 저희가 봤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이런 조서들이 바로
그 경과와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공문서가 되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48조 이하에서는 조서에 대한 각종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48조는 조서의 작성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조서의 작성에 대해서, 제49조는 검증 등의 조서에 대해서, 검증, 압수, 수색 조서의 작성에 관해서, 제50조는 각종 조서에 어떤 기재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 조서에 특히 기명, 날인, 서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이라는 것은 자필 이외에 예를 들어서 타자, 타이프 같은 것으로 타자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로 이름을 쓰는 거고요.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이죠. 서명은 자필로 자기의 이름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역시 강의 안에 48조 조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조문 내용과 49조 검증 등 조서의 내용, 그리고 50조 각종 조서의 기재 요건에 대해서 적어 보았는데요. 특히 48조의 서명날인이라는 부분, 금방 서명날인이 뭔지, 서명이 뭔지, 기명이 뭔지, 날인이 무엇인지라고 했는데, 서명날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조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1833회 그와 같은 부분을 적어 놓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필 이외 방법으로 작성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기명이라고 합니다. 워드 프로세스나 이런 식으로 자필 이외의 방법으로 성명,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기명. 한편 자기 성명을 자기 자필로 적는 것을 서명이라고 하죠. 서명. 그리고 작성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인형,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날인이라고 한다. 도장을 찍는 것을 날인이라고 한다. 서명, 기명, 날인의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조문에서 요구하는 서명 날인이라고 하면은 서명 플러스 날인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이 서명 날인이 되겠습니다. 서명과 날인을 같이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조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조문 소개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조서 중에서 공판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에 진행된 소송 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를 공판조서라고 하죠. 공판조서. 그래서 이 공판조서에 관해서도 조문에 보시면 51조의 공판조서의 기재 요건, 52조의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또 53조의 공판조서의 서명 등, 그리고 54조의 공판조서의 정리, 그리고 55조의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56조의 공판조서의 증명력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써놨는데요. 역시 조문을 써놨는데 그보다는 그런 내용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공판조서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공판조서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판조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을 주된 강의 내용으로 하고 나머지 법조문의 내용이나 판례 공부는 여러분들이 각자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자료로 제가 공판조서라는 것을 이렇게 실어 봤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 6, 7, 8 이렇게 해서 증인신문조서까지 실어놨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녹화 기능의 시차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시차, 음성과 화면의 시간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마 공부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네, 공판조서를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조서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어느 법원에서 작성한 공판조서다.
제목이 이렇게 있고요. 몇 회 공판조서인지,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공판에 관여한 재판장과 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법원 사무관은 누가 참여했는지 이렇게 돼 있고요. 언제 열렸는지 길. PDF 파일로 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게 이제 문서가 정렬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딱 여기에 정렬이 맞는 부분이죠. 장소는 이렇게 앞으로 와서 505 법정에서 됐고 공개가 됐고 다음 기일은 언제로 고지가 됐다. 그리고 출석한 피고인과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출석을 했는지, 검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출석을 했는지, 변호인은 어떤 사람이 출석 여부를 했는지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공판 절차의 각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 공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조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송 절차의 진행 경과나 내용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조서라고 했는데요. 그 공판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계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해서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었다는 것을 적었고요.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합니다. 그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 기준지 등을 통해서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출석한 사람하고 맞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공부했던 성명 모용 소송, 그렇죠?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 또 위장 출석의 경우, 갑이 마치 을인 것처럼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 등이 인정신문 단계에서 밝혀지느냐, 그 이후의 단계에서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특정 부분에서 필요하신 분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이제 저희가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강의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판장이 할 일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주소가 변동될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절차로서 검사가 이제 제기한 공소장에 의해서 공소사실과 제명, 적용법조 등을 낭독을 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뭐뭐라고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공판조서에 피고인이나 기타 공판에 출석한 사람들의 진술이 담길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2명인 경우 이렇게 또 진술이 담길 수 있고요.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이 진술을 할 수 있죠. 사실상, 법률상의 진술, 양형상의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의뢰인을 위해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면 이와 같은 변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증거조사를 거쳐서 증거관계의 별지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제 증거 목록 같은 것에 어떤 증거들이 제출됐고 그에 대해서 증거 의견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이런 것들이 담기게 됩니다. 증거법 분야에서 이제 주로 공부하게 되고요. 증거조사를 마치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고요. 소송관계인의 진술 내용을 거기에 적고 이제 변론을 속행하게 되면 재판장이 변론을 속행했다. 이렇게 적게 되고 그 공판조서를 작성한 날짜와 작성자 이렇게 법원 사무관이 작성을 해서 재판장까지 기명, 날인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판조서는 뭐 제2회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데요. 특히 보통 제1회 기일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렬의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 경우에는 1회 공판조서와 달리 증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4명이 주대포, 유방학, 김모란, 박서연이라는 사람이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증인신문의 조서에 다시 적게 되고요. 일단 재판장이 전회 공판심리, 1회 공판기일에 있었던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해서 알려주게 되고 소송관계인이 그에 대해서 변경할 점이나 이해할 점이 있는지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조사 과정으로서 출석한 증인들을 별지조서와 같이 각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증인신문 조서가 있고요. 그와 같이 증거조사가 마쳐지면 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게 되는 것이죠. 소송관계인이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하게 되면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제 피고인 신문으로 들어갑니다. 피고인 신문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임의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을 검사의 피고인 신문, 바로 피고인을 공판정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그리고 피고인 신문이 이렇게 기재가 되고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이 또 이렇게 필요한 경우 기재가 됩니다. 재판장이 이제 피고인 신문까지 마치게 되면 검사에게 최종 의견과 구형을 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소송행위의 종류에서 사실행위적 소송행위에서 논고, 구형 이런 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검사가 논고와 구형을 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장 기재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김아무개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이해남을 징역 1년에 각 처함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논고를 하고 구형을 하는 것도 소송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소송행위의 진행 경과와 내용을 적은 것이 공판조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판장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면 실무상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먼저 의견 진술을 하고 피고인 본인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되죠. 피고인들의 변론이 최후 변론이 되는 것이고 최후 변론이란 말보다는 최종 변론이란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최후 변론이란 말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그 다음에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하게 되겠지요. 이 2회 공판조서에는 다음 페이지에 증인신문조서가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앞에 증인들이 출석해서 신문하는 과정이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이렇게 기재가 돼서 증인이 누구인지 재판장이 위증해벌을 경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증해벌을 경고한 내용, 그래야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주신문으로서 증인을 신청한 검사나 변호인이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검찰 측 증인이었나 봐요. 검사가 먼저 신문하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한 그런 경우죠. 이와 같은 신문 순서는 물론 법관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신문 그 다음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공판조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판 제가 그 음향과 화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조금 끌고 있는데요. 공판조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저희가 지금 소송서류 중에서 공판조서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공판조서를 보느냐? 첫 번째 이유는 공판조서를 여러분이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판조서에 따라서 흐름 내용을 살펴본 것이 앞으로 공판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공판조서를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서 여기서 공판조서가 이렇게 생긴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1836에 다시 돌아오면 공판조서의 기재 요건, 무엇을 기재해야 되는지요.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공판조서에 서명해야 되는 부분들,
공판조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55조에 제가 파란 줄로 표시를 해놨는데 55조 공판조서의 열람권, 공판조서 열람권 피고인 같은 경우요. 그래서 55조 1항과 2항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낭독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와 같은 청구에 대해서 공판조서 열람 등사나 낭독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응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아래 판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조의 공판조서의 증명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 강의안 4399에서 다시 이하에서 다시 배우는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예를 들어서 인정신문을 했는지 증인 거부,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는지 이런 부분 같은 게 공판 절차의 소송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하지, 절차에 관한 부분, 여기 두 가지 요건인데요. 하나는 절차에 관한 부분, 또 하나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반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조서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하게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판조서의 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안 4399 이하의 증거법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무엇인지도 오늘 이 공판조서를 공부한 김에 잘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강의는 공판조서를 보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판례 내용과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일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3년에 선고된 2003도 3282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형사성법 55조에서 보는 공판조서 열람 등사 청구권에 관해서 얘기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1837에서 보는 것처럼 공판조서는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게 되고, 그와 같은 공판조서는 나중에 311조에 의해서 전문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을 갖게 됩니다. 311조의 내용은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역시 증거법에서 배우겠죠. 한편 1839회 이하에서 보면 형사소송법 55조에서 보는 것처럼 공판조서의 열람 등사 청구권이 있는데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는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841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등사했는데 그의 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이죠. 왜 응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경우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증거능력이 무엇이고 또 311조의 얘기 이런 것들은 증거법 분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특히 당해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도 증거로 나올 수 있거든요. 공범이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받았다든지 관련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 그 다른 사건에서의 공판조서가 저희 이 사건, 당해 사건의 증거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는 어떻게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 315조 제3호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인데 그와 같은 부분을 포함해서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3260 강의안 3260의 이하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2012년에 선고된 2011도 1869 판결은요. 다소 이제 결론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1844하고 1845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등사 청구권이 침해되었을 때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앞서의 법리를 확인하면서 다만 1846에서 그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한 공판조서 이외의 증거들로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에 의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당의 공판조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에서 그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증거 능력이 없는데 그 증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물론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이런 조건을 달고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판결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수긍하기가 어렵다. 잘못된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본질적이지 않은 이유로 자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의 공부에 일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강의에서 다룰 수는 없고요. 또 여러분의 자율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익히려면 또 본인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55회에 나오는 311조 얘기는 나중에 또 앞서 얘기한 바와 같고 나중에 증거법에서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편 56조의 2에서는 공판정에서 속기, 녹음,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최근의 법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판 진행 과정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장치 또는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직권으로도 신청이나 직권으로도 속기, 녹음,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있고요. 이 얘기에서 최근 법정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와 녹음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에 나중에 견학을 가보시면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녹음 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소송 서류와 관련해서 중요한 소송 행위는 송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송달, 그렇죠? 그래서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소송 행위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은 특히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형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된 조문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보시면 178조에서 교부송달이 원칙이라는 것, 그리고 조우송달, 우연히 만났을 때, 또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 송달함, 송달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송달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태훈 교수님 책에서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송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달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78조에서 아까 금방 설명한 것처럼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183조에서 송달 장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6조에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 보충송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밑에 판례하고도 관련이 있어서요. 근무 장소 외의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또는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거인으로서 10살 된 아들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했을 때 송달의 효력이 있었는지, 보충 송달의 효력이 다퉈진 것이 밑에서 보는 판례인 것이죠. 그리고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근무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이 항에서 법정 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구여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는 유치 송달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유치 송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밖에 우편 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등에 대해서도 조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특히 민사소송법과 관련해서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선고된 965 3위 결정을 보시면 보충 송달의 사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의 아들인 정모라는 아들에게 송달이 됐는데 수정 당시 10살 정도 된 연령이었는데 보충 송달의 효력을 인정한 그런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보충 송달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법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 표시로 판례 중에 신법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송달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실무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에서도 많이 배웠을 텐데요. 공시송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63조 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어디 사는지, 사무소가 어딘지, 현재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64조 2항은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런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면서 공시송달을 하고 있고요. 64조 4항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최초의 공시송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첫 번째 효력이 생기지만 그 다음부터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결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판결도 제가 다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 수감이 되어 있었던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의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을 때는 검사의 주소 보정 명령 등을 통해서 송달을 해야지 주소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이니까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855 6결정도 제가 그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부분을 주로 살펴봐야 되는지 공시송달의 요건이죠. 결국 공시송달의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약식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요. 나중에 배울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이 뒷부분은 나중에 아직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회복 청구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서 아는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대해서만 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 나중에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임을 하고요. 상속권 그 다음에 나오는 2005모 507 결정에서 상속권 회복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도 공시송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송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같은 관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록상 주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기록에 나온 주소로 다 송달을 해봐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취지의 내용이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판례를 통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의 끝으로 2014년도에 선고된 2013호 1557 판결도요. 사실관계와 법리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당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수업은 제가 정해진 진도만큼 읽어오도록 하고 강의안을 미리 배포해서 읽어오도록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판례들만 이렇게 직접 수업 시간에 읽어본 거를 정리해서 발표를 조금 하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이론 강의를 하면서 진도를 전부 다 나가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와 같은 강의 계획은 조금 포류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몇몇 법률 지식들을 암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리걸 마인드라는 것이 생성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법 공부가 법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사실관계에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느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가능한 한 판례를 잘 읽고 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번 강의는 37분이 넘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